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일들을 겪고 난 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이며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마음 잘 가다듬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중매를 통해 3개월이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30대 후반의 나이였기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좀 더 알아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양가 측에서 워낙 홍기를 넘긴 시기이니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었나 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어 저도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40이 넘어가면 시집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친정에서는 노처녀를 드디어 시집 보낸다는 생각에 덩실덩실 춤까지 추실 정도로 좋아하셨고요. 시댁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왜 인터넷에 보면 농사 짓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깐깐하게 보이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명절마다 가서 일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시골 분들이라서 억센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은 그저 살다 보면 알아서 다 맞춰지게 되어 있다면서 큰 걱정 말라고 태연하게 구셨고요. 저는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인사는 그냥 정말 얼굴만 보면서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혼수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결혼식만 앞둔 채 배웠던 두 번째 만남에서 시댁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일단 애부터 낳도록 해라. 그건 저희가 상의할 게 어디 있니? 자고로 자식은 많이 낳을수록 좋다. 아들을 낳으면 좋지만 딸 낳으면 어릴 때부터 농사일 시켜서 야무지게 키워야지. 기집 애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딱 잘라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귀한 남의 집 딸인데 상당히 여자를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들렸거든요. 명절에만 내려올 생각 말고 주말에도 내려와서 밭일 좀 돕거라. 우리 아들은 손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런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남편 몫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한 가전이고 가구고 모두 취소해버리고 파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고 시아버지는 이미 홀짝홀짝 마신 술에 취해 계셨죠.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종노릇하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 둘 다 평일 내내 일하는데 피곤해서 주말까지 어떻게 농장일을 도와요? 거리가 30분 1시간 거리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은 걸릴 텐데 우리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때는 그 거리를 걸어서도 다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요. 벌써부터 며느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 몰라요? 저 결혼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방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동조하고 있던 남편들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잘 막아주었으니 망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저를 째려보면서 불편하다는 기침을 하셨지만 저는 이왕 남편이 편들어준 거 가만히 있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만남이 몇 번 더 있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문이 열린 건 그 이후였습니다. 명절마다 가서 고추를 따고 고구마를 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허리 아파서 밭일하면 안 된다고 말리시고 결국 저만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집에서 옛날식 아궁이가 있었는데 전기밥솥이 있으면서도 아궁이에 밥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일부러 괴롭히고 싶어서 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아들 결혼을 그리 서둘렀는지 평생 끼고 사시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한 달 뒤부터 계속 임신은 언제 하냐,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의 전형적인 표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을 그렇게 시달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죠.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제 팔자 제가 꼰 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지식한 저희 부모님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셨고요. 시댁에서는 잔소리만 폭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별도 그렇게 서럽게 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남편과 시아버지 밥상 따로, 저와 시어머니의 밥상을 따로 차려야 했습니다. 여자가 하늘 같은 남자랑 같이 밥을 먹냐면서요. 아버님과 남편의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산의 진미가 올라가더라도 제 밥상에는 김치만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물 반찬, 김치 이런 걸 좋아하는 입맛이라 투덜거림도 별로 없었던 거였지. 요즘 시대에 누가 밥을 그렇게 먹나요? 우리 집에서는 사위가 왔다고 하면 진짜 씨암탉이라도 잡아다가 진수성찬으로 대접해주는데, 저는 종로를 타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런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새 식구가 된 건데 너무 나를 며느리 취급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며느리니까 그 정도 대접이라도 받는 거지. 원래 노인네들 시골분들이라서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라 그래.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1년에 몇 번 아니라고? 처음에는 명절에만 오가면 된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부르는 횟수도 잦아지잖아. 그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는데 얼마나 아들이 그립고 며느리가 보고 싶겠어. 안 그래? 며느리가 그렇게 소중하면 대접을 잘해주셔야지. 그래야 나도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살아봤자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잘 맞춰줘. 남편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접고 들어가면 된다, 제가 잘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도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잘했거든요. 결혼한 지 꼬박 1년 만에 저는 완전히 시댁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제가 말해봐야 바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조차 결혼 이후에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거 마냥 참아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런 속없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대로 얼마나 사시겠냐 하면서 저 스스로를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밭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시골로 갔습니다. 연휴가 끼어있던 시기라서 남편과 어디 놀러라도 갈까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에 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웬 여자가 한 명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의 존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던 여자여서 이상하게 궁금했죠. 그것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잡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동생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댁에서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남편도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 결혼식도 안 왔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라니. 여동생이라고? 당신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그냥 좀 아픈 동생이라 있어도 없는 듯 그렇게 살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당연히 결혼 전에 나한테 소개시켜줬어야 했던 거 아니야? 말도 못하는 애야. 그냥 있어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 돼. 저는 남편의 얼버무리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배달은 동생인가 슬쩍 의심도 해봤지만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동생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으라는 말이 말인가요? 저는 가족들 간의 끈끈한 우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기괴한 시댁의 분위기에 찝찝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또한 조금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잠깐 1박 2일을 본 건데 어쩜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당했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물 떠와라 하는 남편의 시중까지 다 들더라고요.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시누이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할당량의 밭일을 하고 있고 밥 먹다가도 이것 떠와라 저것 떠와라 하면 군소리 없이 갔다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잔심부름부터 집 청소에 빨래까지 혼자 다 하는데 제가 할 일은 줄어들어서 좋았지만 여동생이 아니라 거의 식모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시집을 가면 저 모든 일은 제 몫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불안이었어요. 저는 은근슬쩍 시부모님에게도 여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견례 자리에는 왜 나오지 않은 건지부터 시작이었어요. 저 말도 못하는 병신을 어디에 데려가니? 큰일 날 소리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당연히 왔어야죠, 어머님. 보니까 시누이가 집에서 하는 일도 꽤 많던데. 시누이는 결혼 언제 한대요? 결혼? 저 하자 있는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 평생 우리가 끼고 사는 거지. 그래도 듣는 귀는 멀쩡해서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차가울 정도로 시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딸일 텐데 저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게 다 여자로 태어나서 저런 멸시를 받는 건가 싶어서 아이를 낳는 게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절대로 딸을 낳으면 안 될 것 같은 집안이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상해. 시누이는 나랑 대화하려는 틈을 안 주고 내가 시누이한테 가려고만 하면 어머님께서 자꾸 나한테 일을 시켜. 시누이랑 당신이랑 뭐 배달은 남매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이상하잖아. 타지에 나가 있어서 못 본 거지. 시누이 이름이 뭐야? 아, 뭘 그렇게 궁금해. 숙이야, 숙이.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시누이랑 당신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살았어? 대화? 대화할 일이 뭐가 있어. 듣는 건 멀쩡해서 상관없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소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었는데 듣는 게 멀쩡해서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시누이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애초에 시키는 일에 반박하는 경우가 없으니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인성에 너무 놀랐습니다. 결국 저도 시누이와 다를 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런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 될 사람이니까요. 참 시누이도 대단한 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단 한 번도 못하겠다는 행동도 없이 매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집안일, 밖에서는 밭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진짜 에너자이저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솔직히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몇 번 밭일하러 가면 따라 나서서 말도 몇 마디 걸어보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누이의 표정이 살짝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걸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눈을 슬며시 뜨고 저에게 저리 가라는 턱짓을 해댔습니다. 저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행동으로 보여서 솔직히 상처도 조금 받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누이를 챙기는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는 행동을 보이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또 달려가서 일하고 저는 거의 훈련된 모습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시누이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됐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임신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야근은 따놓은 장상이었고요. 간단하게 팀원들과 햄버거 하나씩 먹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진동이 울려대서 회의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져서 8시 넘어서 퇴근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 전원을 켜니 부재중 통화가 무슨 100통 가까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는 내 전화를 왜 무시하니? 시어미가 웃음니? 내가 전화를 하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어디 전원을 꺼놔? 정신교육 다시 받아야겠다. 너 도대체 친정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은 게야?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따발총처럼 와다다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친정을 운운하면서 가정교육을 들먹이니까 억울했던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전화를 바로 안 받느냔 말이야. 어머님,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전화를 받을 수 없죠. 세상에, 일은 너 혼자 다 하니? 네가 사장이야? 너 뭐 되는 사람이니? 나도 일한다. 지금 밭일하는 나는 회사 안 다녀서 모르는 거라고 무시하니? 제가 언제 또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제 말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겠어요? 우리 때는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애를 낳다가도 시어머니가 왔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왜 전화하셨는데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어디, 내가 뭐 일 있어야만 너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니? 네가 먼저 살갑게 나한테 전화도 하고 해야지. 매번 내가 싫은 소리 해가면서 이래야 돼? 무슨 일 없으세요? 있다. 너네 아버지 빤스랑 러닝 셔츠가 다 구멍 났으니까 새 거 당장 사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가 사와. 시어머니는 갑자기 흥분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벌써 깜깜한 9시를 향해 가는데 왕복 몇 시간 거리를 고작 러닝 셔츠 때문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로 다음날 배송이 이루어지는 쇼핑몰에다가 속옷들을 주문해놨어요. 당장 오라는 어머님의 말에 내일 출근해야 돼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홀가분하게 돌아갔어요. 남편에게까지 전화해서 닥달을 하셨는지 집에 가니 남편이 혼자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청승맞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게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못 푼 채 하며 씻고 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보고도 무시하는 저에게 화가 나는지 갑자기 남편이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편 내가 집에 왔으면 나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그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 다야?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제가 무슨 시녀도 아니고 인사를 하긴 왜 해요? 매일같이 살 부대끼고 사는데 굳이 피곤해 죽겠는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다녀왔습니다.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혼자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으면 안주라도 내올 생각을 해야지. 배달 잘 되어 있잖아. 뭐라도 하나 시켜서 먹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아주 기함을 토할 일이다. 배달? 배달이라고 했어? 일찍 들어와서 밥 해놓고 술상 차려서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니? 너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야. 취했으면 들어가서 곱게 자. 왜 나한테 시비야?
어디 남편한테 그딴 말을 뱉어. 하늘 같은 남편이 아주 우습지? 우리 엄마가 옆에 없어서 망정이지 너 머리털 다 뽑혔어. 그놈의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그리고 그 잘난 너네 엄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니? 이 시간에 퇴근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속옷을 사오란다.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지금 오라는 게 말이니? 그 놓친 애들이 얼마나 적적하면 너한테 그런 생떼를 쓰겠어. 며느리라는 게 정이 없어서야 원. 남편은 괜히 할 말이 없었는지 A씨하고는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남편과 한 방에서 잘 자신이 없어서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나와서 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렇게 불편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런 가치관 차이를 보이니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뼛속까지 시골 마인드에 가부장적인 집안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겉에 포장지만 보고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이래서 사람 꼼꼼하게 보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와 후회해봐야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진 시누이를 제 편으로 만들어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시댁에 억지로 갈 때마다 은근히 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저를 피하면서 다녔고 제가 굳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을 못하는 시누이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귀는 들린다고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고요. 도대체 이 가족들은 시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이런 건지 대화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외에는 시누에게 아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점점 저와 시누이를 같은 취급을 하기 이르렀고 그동안 꾸준히 쌓여온 가스라이팅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누이와 고추를 따러 갔는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께서 뭔 일이 있으신지 시누이를 막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잘 안 보이게 시누와 대화를 하는데 둘이 수화를 쓰더라고요.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세상에, 말을 못하면 손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미처 몰랐을까요? 수화를 배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수화를 할 줄 알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틈틈이 수화를 배우기로 말이죠. 저에게만 냉랭한 시누이의 마음을 이참에 돌려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누이도 제가 수화를 배워오면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망할 집구석에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마음 같아서는 시누이 데리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누이도 마음고생이 심한지 점점 얼굴에 살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제가 수화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리가 이상하게 늦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떡하니 2줄이 뜨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산부인과에 달려가 검사하니 벌써 6주가 되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동에 복받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말하고 시댁 친정에도 말하니 경사가 났다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나이를 고려해서 임신 중이니 힘든 업무를 주지 않았고요. 친정에서는 매일같이 보약이다 뭐다 엄청 보내주셨죠. 하지만 시댁만 제가 계속해서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면 성 언제 알려주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결국 16주에 성별을 보러 병원에 갔더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셨는지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딸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축하해요. 핑크색 옷을 준비하셔야겠네요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의 등짝을 퍽 소리 나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남편도 모두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에라이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아들 낳아야 한다고 내가 귀에 딱지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딸을 가져? 그래놓고도 밥이 넘어가느냐? 의사 양반, 뱃속에 이거 떼주소.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를 떼어달라는 막말까지 했어요. 저는 호르몬 때문에 들쑥날쑥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뱃속에 내 딸 듣게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번엔 좀 심했다고 사과하라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치심을 받아야 하나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태교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시댁에 알려주지 말라고 알려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태교로 보통 자수라든지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그러던데 저는 뭔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 수화가 있더라고요. 시누이 생각이 번뜩 나면서 수화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손에 익고 방법을 알게 되니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지경까지 이르자 어서 시누이를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만 유독 냉랭한 시누이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갔는데 저를 내치진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시댁에 갈 일이 없었어요. 딸이라는 사실에 저에게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슬쩍 운을 떼더라고요. 엄마랑 술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어?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한 게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화해야? 그래도 가족인데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엄마도 이제 슬슬 좀 마음이 그런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매번 시댁에 가자고 난리를 치더니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당신도 안 가더라? 남편은 헛기침을 슬쩍 하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주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의 아기한테 미안해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수화를 배웠으니 시누이가 보고 싶고 또 저까지 없으니 더 고생했을 시누이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언행을 하신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두 번 다신 뵙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희는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시골은 여전하더라고요. 멀리서 밭일하는 시누이도 보였고요. 그 사이에 살이 더 빠진 건지 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획 째려보고는 다시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늘 저에게 냉랭한 시누이가 참 밉기도 했지만 이 척박한 곳에서 저렇게 사는 시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저한테 저럴까 싶어 이해도 됐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던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 체했고 그게 다 시댁에 오려는 남편의 술수인 걸 알았죠. 하지만 이미 도착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차마 배가 불러 밭일하라고 시키지는 못하고 계속 못마땅해 하시길래 집에 있기 불편해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시누이를 불렀어요. 저를 빤히 보는 시누이에게 수화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화 배웠어요. 이제 제법 잘하죠? 여긴 왜 왔어요? 신우는 저에게 수화로 대답을 했어요. 드디어 근 4년 만에 처음으로 신우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큰둥해하면서 밭일을 하는 시누이를 툭툭 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요. 왜 매번 나한테 그렇게 퉁명스러워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답답해서 그러지.
말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힘들죠? 아니요, 당신이 답답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여기서 뭐해요? 임신까지 떡하니 하고. 저에게 갑자기 말을 쏟아내는 탓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 옳게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도 않고 당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못 배운 게 누군지, 가정교육 못 받은 게 어느 집안인지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처음 대화하는 건데 싸울 수 없어서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생긴 건데 축하해줘야죠. 내가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뭐 좋다고 이 집안 씨를 나. 도망이라뇨? 내가 이 집 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딸을 이런 취급하겠어요? 내가 저 남자 조강지처예요. 저는 놀라서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순간 수화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까먹어버렸죠. 놀라서 말을 했고 신우는, 아니 누군지 모를 그 여자는 제게 수화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정신도 이상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시골에 오래 살았고 남편이랑은 중학교 시절부터 연애했다고요. 내가 도망가라고 했잖아. 나 같은 취급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뱉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는 게 진짜 믿어도 되는 말인지.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듣다 보니 점차 이해해 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딸을 이렇게 종년 부리듯이 부리겠어요. 내가 너무 어릴 때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지.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슬슬 적응이 되더라고. 그럼 진짜로 내 남편의 진짜 부인이라고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나랑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나랑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결혼식도 제대로 올린 것도 아니었고 내가 몸만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니까 호적은 깨끗하지. 말도 안 돼. 내가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이 집에 들어왔어.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를 쳐대는 통에 임신만 3번을 했는데 3번 다 유산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애도 못 가지는 몸이 되어버리자 남편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 시집살이는 점점 고되고 나는 이 집에 종년 노릇 말고는 할 게 없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지는 못하고 성대를 다치는 바람에 목소리도 더 이상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와서 도망가면 어딜 가겠어? 나는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죽지 못해 여기 붙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도망가. 여자는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진 일들이 하나둘 떠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저를 슬쩍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수화로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합가하자고 할 텐데 안 그래도 내가 일하는 게 영 시원치 않다고 서울 며느리 불러들인댔어. 남편이 슬슬 귀농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 여기 와서 살게 될지도 몰라. 직장이 다 서울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임신했잖아. 애 봐준다는 빌미로 당신이라도 여기로 부르려고 할 거야. 저 늙은이 자존심에 절대 사과 안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시아버지가 사과를 해야 노예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어. 내가 듣는 귀가 멀쩡해서 다행이지. 딸만 줄줄 낳으면 분명 남편 사문도 시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가요. 내가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그러더니 다시 태연스럽게 밭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배가 뭉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채서 서울에 도망가듯 돌아왔고 남편 몰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 남편한테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염전 노예 사건도 그렇고 시골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강력계 형사들과 한번 동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신우이로 알았던 그 조강지처가 도망을 못 갔다면 그 지역 주민들 전부가 한통 속일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시골까지 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고 수화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무사히 도망을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강력계 형사들 몇 명이 같이 가는 자리고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을 이잡듯이 형사들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난데없는 수색에 시부모님들은 모두 당황한 듯했고 저를 보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신우인 줄 알았던 남편의 전부인에게 다 들었습니다. 전부인도 아니고 현 부인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결국 여동생인 줄 알았던 조강지처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부당한 일과 가스라이팅이 파악되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특수강금 및 폭행에 관한 사유에서 송치가 된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어버린 조강지처는 제게 인사를 꾸벅하더니 수화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조용한 곳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는 순산하도록 하되 꼭 이혼에 성공하시고 안전 이별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더니 한 줌의 보따리 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행복하길 바란다고 뒤늦게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쳤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사건의 증인으로서 재판에도 출석하게 되었고 위증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결국 사기 결혼까지 모조리 다 인정되는 시부모는 구속이 되었고요. 남편도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이혼 소송을 냈고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라셨는지 당장 이사를 가자고 해서 저는 이사한 친정집에서 아이도 낳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정신이 조금 느슨해졌을 무렵 몇 번이나 조사를 받던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노예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신고까지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노예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사람 인생 하나를 망친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네. 짓거려?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너한텐 노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그 여자가 네 딸도 키워줄지 누가 알아.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사람 인생 그렇게 망가뜨리고 넌 잘 살 줄 알았어? 너도 콩밥 먹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제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딸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나 친 주제에 떵떵거리며 살게 할 순 없지. 적당히 했으면 봐줄 텐데 넌 안 되겠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인신공격까지 해대는 통에 저는 모든 전화통화를 녹음했고 그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협박죄로 벌금까지 물게 되었죠. 저는 더불어 접근 금지 요청까지 냈습니다. 물론 친정집을 몰라서 찾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경찰에서 접근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휴대폰 번호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게 친정 부모님과 육아하며 살고 있고요. 아이가 조금 크면 경찰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참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든 천벌을 받게 되어 있죠. 제 전 남편도 전 시댁 어르신들도 모두 천벌을 받을 겁니다. 솔직히 앞으로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이를 보면서 용기를 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